안녕하세요.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들을 제가 쭉 훑어봤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뭐랄까 머리가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딱 보면 되게 모순되는 신호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한쪽에서는 AI 덕분에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엄청난 성장이 가능하다, 뭐 신경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쪽에서는 자산 시장은 몇 달째 계속 힘을 못 쓰고 있고 또 백악관이랑 연준 사이의 갈등은 최고조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이게 다 따로 노는 현상들 같아 보이거든요. 네, 언뜻 보면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들 같아요.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게 파고들면 이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하나의 아주 정교한 시나리오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딱 한 사람이 있죠. 오늘 바로 그 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그 큰 그림이 뭔지 한번 보려는 거죠. 우선 그 1990년대로의 회귀라는 주장,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그리고 그게 연준의 최근 태도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획에 방점을 찍는다는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케빈 워시까지. 이 모든 게 시장에 또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큰 그림의 가장 바탕이 되는 전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꿈 같은 이야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이 바로 제2의 1990년대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1990년대라면 그 앨런 그린스팬이 말했던 신경제, 뉴 이코노미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경제가 막 성장하면 수요가 드니까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데 그때는 높은 성장률에도 물가가 안정적이었단 말이죠. 지금이 그때와 같다고 보는 근거가 대체 뭔가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가. 1990년대에는 IT 혁명이 그 역할을 했어요. 보내주신 자료에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펜 공장 비유 말씀이시죠?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0원을 들여서 펜을 10개 만들었다. 그럼 펜 하나당 원가가 100원인 셈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IT 기술 같은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똑같이 1,000원을 들였는데 이제는 펜을 100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개당 원가가 10원으로 뚝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펜 가격을 예전보다 훨씬 싸게, 뭐 예를 들어 80원에 팔아도 개당 70원씩 이익이 남는 거네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요. 그렇죠. 와, 그럼 소비자들은 물건이 싸져서 좋고 기업은 이익이 늘어서 좋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90년대의 IT 혁명 같은 역할을 지금은 AI가 해주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AI요? 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엔진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케빈 해식 같은 경제 참모들이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왜 금리를 안 내리냐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니까 굳이 높은 금리로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듣고 보니 최근에 연준이 경제 성장률 전망은 올리면서 물가 전망은 오히려 낮췄던 게 딱 떠오르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럼 연준도 어느 정도는 이 논리에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연준의 스탠스가 미묘하게 백악관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으니까요. 물자 걱정 없이 강한 성장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지금 백악관이 시장에 던지는 핵심 메시지인데 연준도 여기에 아주 살짝 발을 걸치기 시작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큰 의문이 하나 생겨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 전망이 이렇게 장밋빛이라면 도대체 왜 작년 하반기부터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시장은 그렇게 빌빌댔던 걸까요? 맞아요. 다들 이제 진짜 파티 시작되나 했는데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은 듯 했잖아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은 그 배후로 명확하게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스콧 베센트. 예,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 활동하면서 시장의 타짜라는 별명을 얻었던 바로 그 인물이죠. 월스트리트는 그가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리도된 가뭄이요? 재무장관 한 사람이 시장 전체에 돈을 말린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방법이요? 네. 바로 재무부의 거대한 입출금 통장, 재무부 일반 계정, 줄여서 TGA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TGA. 네, Treasury General Account. 작동 방식은 의외로 간단해요. 재무부가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의 현금을 이 TGA 계좌로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죠. 아, 시중에 돌아다녀야 할 돈이 전부 정부 금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벌어져요. 2025년 7월에 3천억 달러 수준이었던 TGA 잔고가 불과 몇 달 만에 9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세상에 3배가 넘게 늘었네요. 네, 그러니까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800조 원이 넘는 돈이 시장에서 그냥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와, 800조 원이라니. 그 정도 돈이 사라졌으면 시장이 힘을 못 쓴 게 당연하네요. 그렇죠. 실제로 비트코인이 9월부터 나스닥이 10월부터 지지부진했던 시점하고 TGA 잔고가 급증한 시점이 정확하게 겹칩니다. 근데 도대체 베센트 장관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주가를 띄우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아니었나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행동이잖아요. 바로 그게 이 전략의 무서운 점이에요. 이 모든 건 타이밍을 위한 겁니다. 타이밍이요? 네. 더 크고 더 화려한 파티를 열기 위해서 지금은 일부러 시장의 허리띠를 졸라매 실탄을 비축해두는 거죠. 진짜 목표는 바로 2026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입니다. 선거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돈을 막 풀어서 증시를 띄워놓으면 그 약발이 정작 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부러 지금은 유동성을 꽉 쥐고 있다가 선거 바로 직전에 이걸 한꺼번에 터트려서 인위적인 랠리를 만들겠다. 와, 정말 치밀한데요? 네, 계산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무부가 아예 공식 발표로 2026년 5월부터 국채 발행을 줄이고 TJ에 쌓아둔 현금을 시장에 풀겠다고 예고까지 했어요. 대놓고 예고를 했다고요? 네, 이건 시장에 보내는 노골적인 신호죠. 4월까지만 버텨라, 5월부터는 진짜 파티가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주가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략이네요. 그런데 5월에 그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넘어야 할 고비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바로 4월 15일 미국의 세금 납부 마감일이 난 보릿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아, 세금 시즌? 네, 많은 미국인들이 세금을 내려고 주식이나 코인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시기거든요. 이때는 시장 유동성이 정말 바닥까지 마를 수 있어요. 실제로 베센트 장관은 4월 말까지 TJ 잔고를 1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쌓아놓겠다고 공언했으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4월이 정말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될 겁니다. 4월에 보릿고개만 넘으면 5월부터는 돈이 쏟아져 나온다. 심지어 자료를 보니까 7월에는 2025년 1월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1,000씩 줘서 인덱스 펀드에 강제 투자하게 하는 계획도 있다면서요? 네, 그것도 있죠. 이건 뭐 그냥 시장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들은 지금의 시장 조정을 더 큰 상승을 위한 의도된 눌림목이라고 한 목소리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결국 연준의 협조가 필수적이잖아요. 물론이죠. 금리를 갑자기 올려버리거나 하면 다 허사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반전이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표적인 매파,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진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죠. 금리 인하를 그렇게 노래 부르던 트럼프가 왜 하필 매파를 선택했을까요? 이건 자기 계획을 스스로 망치는 소 아닌가요? 그 부분이 이 퍼즐의 가장 교묘하고 흥미로운 조각입니다. 케빈 워시는 한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매파가 맞아요. 그는 연준의 양적 완화, 즉 QE를 거의 혐오하는 수준으로 싫어합니다. 아, 중앙은행이 국채 같은 걸 사들여서 시장에 직접 돈을 푸는 정책 말이죠. 네. 그게 자산 거품만 키우고 부자들만 더 부자로 만드는 K자형 회복을 유발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죠. 맞아요. 심지어 2011년에 2차 양적 완화에 반대하면서 연준 이사직을 던져버리기까지 했잖아요. 네, 바로 그 인물을 연준 수장으로 앉히려는 거죠. 돈 푸는 걸 싫어하는 사람을
돈 푸는 기계의 수장으로 앉힌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바로 거기에 트럼프의 진짜 속셈이 숨어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연준이 돈을 찍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준이 아니면 누구요? 이제부터는 재무부가 직접 그 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케빈 워시의 진짜 역할은 연준의 기능을 과거처럼 단순히 금리나 결정하는 기구로 축소시켜버리고 통화 정책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백악관, 즉 행정부로 가져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임명한 이유가 역설적으로 연준의 힘을 빼기 위해서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거의 체스에서 상대방 수를 예측하고 일부러 내 말을 희생시키는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담하다 못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재무부가 어떻게 직접 돈을 찍어내죠? 그건 법적으로 연준의 고유 권한 아닌가요? 여기서 이 계획의 활용점정이 등장합니다. 자료들은 1934년에 제정된 금준비법이라는 아주 낡은 법을 꺼내들 가능성을 제시해요. 금준비법이요? 네, Gold Reserve Act.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막대한 양의 금이 장부상에는 온스당 42달러라는 거의 100년 전 가격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42달러요? 지금 금 시세가 온스당 2,000달러가 훌쩍 넘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그렇죠. 이걸 현재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하기만 하면 미국 정부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평가 차익을 회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회계적으로요? 네. 그리고 이 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재무장관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별 계정, 바로 환율안정기금, ESF로 들어가게 됩니다. 와, 그럼 그 돈으로 재무부가 직접 국채를 사들이는 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연준을 완전히 건너뛰고요. 맞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양적 완화를 혐오하는 워시를 연준 의장에 앉혀서 연준의 손발은 묶어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무부가 직접 돈을 풀 수 있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는 전략.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네. 케빈 워시의 지명은 바로 이 거대한 계획, 즉 통화 권력을 중앙은행에서 행정부로 가져오려는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시도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보죠. 현재 미국 경제의 이면에는 선거 승리라는 거대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계된 정말 대담한 경제 전략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먼저 AI가 생산성을 높여줄 거라는 신경제 담론을 통해 저금리 환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요. 그 뒤에서는 스콧 베센트라는 타짜가 TGA 계좌를 이용해서 의도된 유동성 가뭄을 만들고 있죠. 선거 직전에 터트릴 대규모 유동성 홍수를 위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마무리는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지명, 연준을 무력화시키고 재무부가 직접 돈을 푸는 시대를 열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경제정책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중앙은행과 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봐야겠어요. 맞습니다. 재무부가 마음껏 돈을 푸는 동안 AI의 생산성 향상이 마법처럼 인플레이션을 억제해 줄 거라는 가정에 모든 것을 건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 실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정말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고 지금까지는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이 단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전제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전제 말씀이시죠? 바로 AI가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고 또 빠르게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다 라는 전제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십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 그 전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AI 혁명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거나 폭넓게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면요? 시장에 남는 건 오직 막대하게 풀린 돈뿐이고 그 돈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인위적으로 만든 파티가 끝난 뒤에 날아올 청구서는 아마 모두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5월에 시작될 패티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그 파티가 끝난 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